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역대 가장 뜨거운 입추를 여러분은 보내고 계십니다. 폭염 소식 준비했고요. 축구협회가 2012년 월드컵 예선 때 한국전 담당하는 외국인 심판을 경기 직전 성접대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 공급 대책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대책 물어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절기상 가을에 들어간다는 입춘날 서울 노원에선 40.2도를 찍었습니다. 올여름 최고 기온, 역대 가장 더운 입추. 기상청 공식 기준으로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경기 하남 용인도 40도를 넘었습니다. 첫 소식 정현주 기자입니다. 부채질을 하고 그늘로 피해봐도 뜨거운 햇빛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달궈진 아스팔트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후 3시 28분 서울 노원구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영등포구에 40도 기록을 깨며 말 그대로 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 내 기상청 관측 지점에서 40도 넘는 기온이 기록된 건 2018년 8월 이후 8년 만입니다. 종로구를 기준으로 하는 서울의 대표 기온도 어제보다 오른 38도를 기록했는데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노원 40.2도에 이어 강초와 금천구 등도 39도가 넘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역대 가장 더운 입추로도 기록됐는데 기존에 가장 더웠던 1988년에 36도를 2도나 넘어섰습니다. 절정의 무더위에 버스를 기다리기도 지친 시민들이 택시를 찾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조금 돈을 더 들여서 버스보다는 택시를 좀 더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입추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시청역에서 지금 한 1분 걸어왔는데도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냉방병도 많이 걸려가지고 어제도 아팠었거든요. 너무 더워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서울의 수도권에서는 하남 덕풍이 40.8도, 용인 기흥구갈이 40.1도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서울 수도권만의 폭염이 아닙니다. 전국 96%,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남부지방은 다시 최고 수준인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날 만에 다시 최고 수준으로 더운 대구 가보겠습니다. 자, 허준원 기자, 오늘 입추 아닌 것 같죠? 네, 입추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온몸이 땀범벅이 될 정도인데요. 이곳 박터널은 저녁 시간대면은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위해 찾는 곳이지만 워낙 덥다 보니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터널에서 온도를 재보니 4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맘때면 다양한 덩굴식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시민들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지만 올해는 폭염 여파로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년과 비교해봐도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날 정도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한옥마을도 폭염 탓에 한산한 모습입니다. 나눠주는 얼음물에 목을 축이고 길가에 놓인 대형 얼음에 몸을 대며 더위를 식힙니다. 요즘에 엄청 더워서 우리는 이렇게 예쁘게 입었지만 엄청 힘들어요. 땀 많이 있어요.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와 경북,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나흘 만에 다시 발령된 겁니다. 전남, 광주, 광양에선 오후 2시 37분 기온이 40.2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밀양은 40도, 경북 안동은 39.9도 등 전국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에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은 16일째 열대야, 그리고 어젯밤은 30.8도 초열대야였습니다. 어젯밤 가장 높은 기온을 찍은 서울 영등포구 가볼 텐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호림 기자,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제 자켓과 티셔츠가 땀으로 다 젖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조금 시원한 곳을 찾아 공원 쪽으로 옮겨와 봤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산책하는 사람들로 북적일 시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적한 모습입니다. 자, 이 끝내 밤에 30도를 넘었어요. 시민들 어떻게 지냈답니까? 최고 기온이 30.8도, 낮 기온인지 밤 기온인지도 모를 정도의 기온입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주민들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더위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재난 문자 계속 오더라고요. 밖에서 못 노니까 좀 답답해하긴 하죠. 놀이터 못 나와서 아쉬웠어요. 너무 더우니까 나오질 않더라고. 사람이 없더라고. 동남아 기후같이 습하고 아주 더워가지고 아주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지. 서울은 16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영등포구를 비롯해 동작구, 용산구, 양천구는 밤사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초열대야가 관측된 건 지난 2018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밤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최소 열흘은 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열대야는 장기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제주 31일, 여수 27일, 양산 22일 등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유도 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주말을 맞아 떠나는 시민들도 많다거든요. 이 서울역에 최승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기차 타고 지방 나가는 분들 많으신가 보죠? 많이 덥죠? 네, 저녁 시간이 됐지만 서울은 아직 푹푹 찌는 상황입니다. 야외에 잠시만 서 있어도 온몸이 땀으로 젖는데요. 이곳 서울역 대합실은 현재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폭염을 피해서 서울보다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을 찾아 대피하는 겁니다. 서울 쪽에 사는데 머리도 너무 뜨겁고 날씨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대관령 쪽에 가게 됐어요. 서울에 비해 덜 덥다고 날씨를 그렇게 봐서 그래서 좀 덜 덥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강릉으로 가고 있어요. 바다 쪽에서 같이 놀다가 올 것 같아요. 강원도 강릉과 부산은 낮 최고 기온이 31.7도, 36도로 나타나는 등 서울과 비교해 최대 6도 이상 기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폭염에 시달린 서울 시민들이 금요일 밤이 되자 KTX를 이용해 서울을 탈출하는 겁니다. 전국 지자체들도 밤바다 버스킹, 열대야 관광 프로그램 등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서울역 등엔 KTX를 이용하려는 시민들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인 건 이제 고점은 지난 듯합니다. 조금 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이 폭염 중대 경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좀 시원해지는 건지 홍제 폭포에 나가 있는 김세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그럼 이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 경보는 모두 해제가 된 겁니까, 이 시각? 네,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내려져 있던 폭염 중대경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던 전국 51개 구역이 모두 폭염 경보로 내려간 건데요. 서울의 경우 나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좀 시원해지는 거예요? 네, 여전히 덥긴 하겠지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예상 최고 기온은 35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대문구는 서울에선 그나마 기온이 낮은 곳인데요. 더위를 피해온 시민들은 무더위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라도 좀 온도가 좀 내려가서 좀 시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밖에 없습니다. 낮아지면 좀 더 생활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에어컨 없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일 동해안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틀간 많게는 15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일부 지역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홍제폭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정부가 10년 전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했던 결과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이 축구협회가 2012년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 예선전 전후로 한국에 온 외국인 심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엔 성접대를 단순 식사 접대, 음주로 숨기려던 정황도 적시돼 있었습니다. 먼저 최주현 기자입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감사 결과입니다. 2011년 3월 2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온두라스의 친선 경기 19시간 전 대한축구협회는 서울 강남 소재 안마방에서 심판 3명을 성접대하며 7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성접대한 걸 숨기려고 식사 접대를 한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이틀 뒤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과 친선 경기에 참석한 심판 3명은 울산 남구 안마방에서 성접대를 받았는데 이 역시 협회 직원이 경기 후 음주한 것처럼 꾸며 허위 정산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1년간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국가대표팀 주요 경기를 앞두고 일본, 이란, 바레인 등 외국인 심판들에게 8차례 접대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중 5차례는 가짜 결제를 받았습니다. 감사 보고서엔 사원이 기한에 과장, 국장, 부회장까지 결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협회에 조직적으로 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요구해 접대를 했다는 축구협회 사원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직원들에게는 수사 의뢰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축구협회 측은 당시 문서가 소멸된 상태여서 징계 관련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외국인 심판 접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축구협회 임직원들 협회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에서 쓴 내역이 감사 보고서에 적시돼 있습니다. 그 금액만 모으면 2억 원을 넘는데요. 당시 정부는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봤는데 나중에 검찰 조사에선 업무 연관성은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솔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축구협회 회장과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법인카드로 1,501회, 총 2억 1,600만 원을 사적으로 쓴 걸로 파악됩니다. 골프장에서 6,105만 원, 백화점에서 270만 원, 주유소에서 1억 원 넘게 결제됐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유흥주점에서 2,334만 원, 안마시술소에서 608만 원을 썼습니다. 노래방과 피부미용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법인카드를 썼는데 당시 조사를 실시한 문체부는 증빙 자료가 없고 협회 측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적 유용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임직원들은 후원사 관리 등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당시 조사에서는 전 축구협회장 조모 씨가 배우자와 3회 동반 출장길에 올라 협회 공금 약 3천만 원을 쓴 사실, 부양가족이 없는데 8년 넘게 가족수당 1,470만 원을 받은 직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축구협회 측은 당시 상황이 공유되지 않아 그런 사안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은 심판 매수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당시 2년간 월드컵 예선을 포함해 7경기 심판들에게 접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 7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2월 축구 대표팀은 운명의 승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마지막 상대는 조 2위였던 쿠웨이트. 대표팀은 레바논의 골득실에서 앞서며 간신히 조 선두였는데 쿠웨이트에게 패하면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최종 예선 티켓을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축구협회는 킥오프 9시간을 앞두고 쿠웨이트전에 참가할 심판 2명을 역삼동 안마시술소로 데려갔고 경기는 대표팀의 2대0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온두라스, 중국, 세르비아, 오만, 폴란드, 쿠웨이트, 카타르. 외국인 심판 접대를 한 의혹이 불거진 7경기에서 대표팀은 5승 2무를 기록했고 이 중에는 월드컵, 올림픽 예선과 같은 중요한 경기도 포함됐습니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팀들이 많았지만 스포츠 공정성을 해쳤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심판 매수 의혹에 대해 15년 전 일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은 클린카드 시스템으로 유흥업소 접대를 못하니 심판 매수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이번 월드컵 당시의 난맥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남아공전에서 김민재 선수가 교체되며 취했던 어딘가 불만스러운 듯한 제스처.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털어놨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드컵 32강 진출이 걸렸던 남아공전에서 벤치로 교체돼 나오던 김민재는 두 팔을 크게 벌리는 동작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뭔가 불만을 토로하는 듯 보였는데
당시에는 수비 간격이 자꾸 벌어져 아쉬움을 표한 거라며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최근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의 한국 투어를 위해 제주를 찾아서는 종아리 부상으로 교체를 요청한 건 맞다면서도 경기가 안 풀리니 공격수 투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진출하는 경기에서 그것도 0대1로 지고 있는 후반 20분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를 투입한 감독의 판단과 뜻이 달랐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민재는 대표팀 성적에는 솔직히 선수들도 못하기는 했다고 평가했고 다음 월드컵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뛰겠다면서도 기량이 안 따라준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올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야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한국 경제의 빌런이라며 경질하라는 맹폭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 주가 떨어졌다고 경질하면 누가 일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용범 정책실장을 한국 경제의 빌런이라고 부르며 경질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하나만으로 경질해야 마땅하다며 정책실장이 아니라 실책실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경제부총리 이름은 몰라도 정책실장 이름은 다 알 정도라며 대통령을 향해 김 실장인지 국민인지 둘 중 선택하길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청와대의 만기칠람 비판도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의 문제도 그렇고 주택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너무 정책실장의 모습만 비추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싶습니다. 청와대는 경질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정책실장을 경질하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장 안정 대책을 챙기고 있는데 제1야당 대표가 흑색 선전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레버리지 ETF를 비롯해 김민석 전 총리의 이 총리 시절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3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친명 진영에선 그럼 정 전 대표는 여당 대표 아니었냐며 책임 맞불을 놨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해 3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신천지 의혹 제기, 그리고 총리 시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겁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전 대표 연임 시 당청 갈등 심화로 호남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 있다는 김 전 총리 발언을 겁박이라며 사과하라고 한 겁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 온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광주에 들어오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청래 대표가 되면 제일 잘할 수 있다. 김 전 총리는 여당 대표였던 정 전 대표가 마치 야당처럼 정부를 공격한다 꼬집었습니다. 모든 정부 여당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 다 대통령의 책임 아니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야당이 하는 방식이죠.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가 호남의 민심은 주석 야청이라고 올린 SNS 글도 논란이 됐습니다. 낮에는 김 전 총리, 밤에는 정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송영길 의원은 당원을 동원의 대상이나 표주는 기계쯤으로 여기는 정신 상태라고 질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20대 일본인 여성이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골프채로 유리문을 부술 듯 내려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YG 엔터테인먼트 사옥 앞 데뷔 10주년을 맞은 블랙핑크 노래에 맞춰 팬들이 춤을 춥니다. 그런데 바로 뒤 골프채를 든 여성이 보입니다. 골프채를 허공에 휘두르더니 YG 사옥으로 달려가고 유리 출입문을 마구 내려칩니다. 놀란 시민이 급히 제지해보지만 몸부림치며 저항합니다. 다른 시민의 만류에도 안으로 들어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난동을 이어갑니다. Oh my God! Oh my God! What happened?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해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은 평소 한국을 찾은 K-팝 팬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골프채를 휘두른 건 20대 일본인 여성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나 약물 투약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여성을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한 외국인 남성이 식당에서 100만 원대 게임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직원과 손님들이 월드컵 경기를 보러 잠시 자리를 비운 그 틈을 노렸는데 범행 당시 모습 김지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음식점 매장 안에 들어온 남성이 한참 동안 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간 남성은 잠시 후 매장으로 돌아왔고 비닐봉지와 가방에 물건을 옮겨 담습니다. 상의를 코까지 끌어올려 얼굴을 가린 상태입니다. 물건을 챙긴 남성은 매장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외국인 남성 손님이 직원 테이블에 놓여있던 100만 원 상당의 게임기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축구 게임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인기 게임기였습니다. 범행 당시 직원과 손님들은 이곳 옥상에서 함께 월드컵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매장이 비어있는 틈을 노린 겁니다. I don't understand how it makes because it's Korea. We can put everything.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아파트 공동 현관을 서성이는 여성, 편한 옷차림에 주민처럼 보이지만 이 일상적인 장면에 뜻밖의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들어섭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는 동안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뒤에서 유심히 지켜봅니다. 우편함에서 검은 봉투를 꺼내는 순간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합세해 순식간에 남성을 붙잡습니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입니다. 앞서 2시간 전 중년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여성을 만난 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파트 우편함에 1억 원을 넣으라고 지시한 걸 파악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돈 대신 신문지를 담은 봉투를 넣게 한 뒤 피해 여성이 지시대로 하자 뒤로 물러나라며 손짓합니다. 경찰차도 현장에 도착해 도주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아파트 주민인 양 연신 전화를 하는 척하며 잠복 중인 경찰. 잠시 뒤 등장한 수거책은 별 의심 없이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냈고 이를 지켜보다 현장에서 60대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은 수거책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오죽 뜨거우면 폭염에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타이어도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타이어가 갑자기 터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 화물 차량. 펑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더니 차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주변 차량들이 놀라 속도를 줄입니다. 터진 타이어 파편이 옆차로에 떨어집니다. 옆에서 달리던 1톤 트럭이 다급히 멈춰 겨우 피합니다. 바로 옆에 딴 차가 있었으면 파편 맞으면서 차가 옆으로 차선 넘어가고 연쇄 추돌에 나설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사고가 난 건 그제 오후. 화물 차량이 곧바로 갓길로 이동해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적재함에 실려있던 파이프 등 건설 자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를 수습하느라 1, 2차로를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고온에 노출된 타이어는 내부 공기가 팽창하면서 공기압이 높아집니다. 이때 타이어에 마모되거나 손상된 곳이 있으면 순식간에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위험도가 더 큽니다. 그만큼 운행 전 타이어 점검이 필수입니다. 공기압을 적절히 관리를 하고 실제 과적을 하지 않고 2시간에 한 20분씩 쉬면서 타이어 온도를 낮춰주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가 마모 한계선에 닿을 정도가 됐다면 교체해야 하고 타이어를 쓴 지 5년이 지났다면 많이 닳지 않았어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얼마 전만 해도 폭우로 넘칠 뻔한 홍제천이 폭염에 메말랐습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요. 주민들도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홍재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하천에 물고기 100여 마리의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좁은 물웅덩이에 몰려든 물고기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뜰채까지 동원해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좀 더 깊은 물로 옮깁니다. 최근 폭염에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일부 지역의 물이 모두 마르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홍제천은 인근 한강물을 정기적으로 끌어와 유지되는데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물이 하류에 도착하기 전에 증발한 겁니다. 폭염에 물이 대부분 마르면서 이 징검다리도 필요 없어질 정도로 하천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물이 없어요. 지금 물이 없어요? 네, 내려오질 않아요. 올해 처음 보지 이렇게 말란 거. 처음이지 그럼. 역사에 이래 없었지. 최악이야 지금. 서대문구는 물을 공급하는 등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물이 하류까지 빠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천 바닥을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한밤중 아파트 수백 세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 더위에 에어컨도 엘리베이터도 멈췄습니다. 20층 넘는 계단을 오르내리고 열대야의 주차장에서 밤을 새야 했는데요. 하루가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됐습니다. 윤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부채질을 하고 젖은 수건을 둘러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말만 할 정도로 더워요. 지금 바람도 지금 불지도 않고. 관악구의 아파트 560세대가 암흑에 갇힌 건 어제 저녁. 옥상 저수조에서 물이 새면서 전기실이 침수된 겁니다. 전기 없이 더위와 맞서는 상황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멈췄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난간을 붙잡고 계단을 오릅니다. 고층 주민들은 폭염 속에서 때 아닌 등반에 나섭니다. 이게 23층이요. 내가 제일 꼭대기예요. 정전이 발생한 지 13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구되지 않아 집안은 이렇게 어두운 상태입니다. 냉동실을 열어보니 아이스크림과 얼린 식재료가 모두 녹았습니다. 평소라면 에어컨 바람이 나왔을 집안은 찜통이 됐습니다. 나는 시래기가 터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얘만 안고 밖으로 나갔더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구청이 마련한 대피소. 주민들은 얇은 매트에 몸을 의지합니다. 어저께 잠도 못 잤잖아. 한신들 못 자요, 오늘. 전기 없이 여름을 보내기엔 너무나 긴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이 주어지는 걸 막겠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합니다. 사법부 제동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 그리고 입국 심사를 강화해서 원정 출산 자체를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백승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실제 운영 중인 미국 원정 출산을 돕는 업체입니다. 미국 원정 출산 성공 사례라며ビ자 발급부터 산후조리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大家好，我今天来到洛杉矶国际机场协助客人回国登机办理托运。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원정 출산이 쉽지 않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Wealthy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birthright citizenship. That'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work. It's a disgrace. 이번 조치엔 원정 출산 목적의 입국을 막고 외교관이 낳은 아기의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제한을 추진했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를 강화해 원정 출산 자체를 막는 쪽으로 규제 대상을 좁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 부유층이 원정 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을 여러 차례 문제 삼아왔습니다. 미국 내 원정 출산 규모는 연간 많게는 2만 명 선으로 전체 출생아의 2% 미만으로 알려집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한 한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거든요. 이 처음 실시되는 고강도 훈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이징 더 총통도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성시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무장한 대만군이 다리 위에 대전차 장애물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흙을 채운 방호벽을 나릅니다. 대만이 중국군의 무력 침공을 상정해 매년 실시하는 최대 군사 훈련, 한광 훈련으로 어젯밤 단장대교 차단 훈련을 처음 실시한 겁니다. 석 달 전 개통된 단장대교는 타이베이 항과 수도권을 잇는 새 길목으로 유사시 중국군의 수도 진입로가 될 수 있는 핵심 방어 지점입니다. 那如果淡江大桥维持开放，它的主力部队就可以很快经由淡江大桥进入淡水河北岸，然后就是进入台北市区。 라이칭 더 총통은 방탄조끼와 헬멧을 착용한 채 장갑차에 오르고 전시 최고 지휘센터로 이동합니다. 긴급 사태 때 총통과 부총통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완진 훈련입니다. 대만 매체는 라이 총통이 취임 후 이 훈련에 처음 참여했다며 차량을 여러 경로로 분산 이동해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14일까지 진행되는데 10일과 13일엔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는 훈련도 처음 실시합니다. 演练呢主要有2个目的，第一就是检验政府在网络受阻的时候能不能够持续稳定的运作。 대만이 이번 훈련에선 실제 전시 상황에 준한 훈련들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마치 게임 속 표적처럼 노리는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또 발생했습니다. 드론을 피해 도망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을 정도라는데요. 우크라이나도 드론이 뚫지 못하는 그물을 도로에 설치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건물 쪽으로 사람이 뛰어가고 드론 한 대가 뒤쫓습니다. 곧 큰 섬광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충격에 근처에 있던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놀랄 새도 없이 또 다른 드론을 발견하고 서둘러 몸을 피하지만 드론은 이들을 향해 그대로 돌진, 폭발합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SNS에 퍼진 영상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에서 포착된 러시아의 드론은 조종사가 게임을 하듯 화면을 보고 조종하는 FPV 드론입니다. 시신을 덮어둔 천을 움켜쥔 남성이 울부짖습니다. 지난 4월 러시아 드론 공격에 사망한 가족의 시신을 떠나지 못하는 장면은 이제 모두가 겪을지도 모르는 일이 됐습니다. Було так, звісно, було страшно. Ось були приліти, але не було настільки, що зараз просто зараз сафарі. 민간인을 겨냥한 러시아의 드론 공격, 이른바 인간 사파리가 계속되자 우크라이나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도로엔 드론이 뚫지 못하게 촘촘한 그물이 설치됐고 교통 표지판처럼 설치된 드론 주의 표지판은 드론 공격이 얼마나 일상화됐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불특정 민간인을 겨냥한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사냥감이 되지 않기 위해 드론을 피해 다니는 것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함께 전쟁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예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한 부대 소속으로 훈련을 받는 듯한 새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과 탄도미사일을 추가 지원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더욱 밀착하는 모습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어둑한 곳에서 완전 무장한 채로 쉬고 있는 군인들. 쭈그려 앉은 한 군인이 하품을 하는 사이 대화하는 두 사람에게서 북한식 억양이 들립니다. 마지막에 말이야? 러시아군과 함께 훈련 중인 북한군 모습이라며 친우크라이나 SNS가 최근 공개한 영상입니다. 북한군의 소속과 촬영된 장소,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만간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 지역에 미사일 여단에 배치될 예정인데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함께 전장에 투입돼 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각 어제 북한군 참전에 또 한 번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участвовавшим в боях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КНДР. Они сражались самоотверженно и героически. 북한군 3만 명 배치를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나온 보로네시주 공군기지에서는 현지 시각 지난 1일 AN-124 수송기가 포착됐습니다. 이 대형 수송기가 북한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싣고 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이 탄약과 무기가 부족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돼 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탄약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최측근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가짜 뉴스라며 일단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탄약 부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But we're in very good shape. We have literally massive amounts of ammunition.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주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탄약 부족 사태에 대해 추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가짜뉴스가 전혀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반역 행위 같다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무기 재고 고갈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정보를 유출한 사람들을 추적해 장기 징역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측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바꾸기를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투를 흉내낸 글을 올리며 무한 반복 외교쇼라고 비난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협박과 약속 파기 그리고 이어지는 가짜뉴스는 실패한 전략이라며 더 이상 쇼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시리아 수도 외곽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버스가 폭발했습니다. 버스 안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진 건데요.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에 놀란 시민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차량 주변을 살펴봅니다. 차량은 산산조각났고 거리엔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남동부 자라마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버스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져버린 겁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최소 2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친 걸로 알려집니다. 폭발 경위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주차장에 서 있는 한 탱크로리 차량. 노란색 액체가 줄줄 흘러 바닥까지 차오르더니 갑자기 폭발해버립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식당 주차장에 서 있던 탱크로리 차량이 터진 건데 당시 8,700리터의 화학물질을 싣고 있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탱크 안의 화학물질이 물과 강하게 반응하다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리던 버스 옆으로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엄청난 스피드에 날아오듯 꽂힙니다. 차량 충돌에 버스는 순간 멈추고 놀란 운전기사가 밖으로 나가 운전자 상태를 살핍니다. 버스와 부딪힌 차량은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건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덮친 유럽. 오래된 자연의 모습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두꺼운 빙하가 녹아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거센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위로 하얗게 보이는 건 바로 빙하입니다. 알프스 산맥에 위치해 과거 두께 300m를 자랑했던 파스테르체 빙하가 이례적 폭염에 녹아버린 겁니다. 30 Grad Celsius, das ist ja bei uns nicht selbstverständlich und dementsprechend natürlich wird es mit dem Gletscher, mit der Pasterze noch ein bisschen schneller gehen. 오스트리아 동부도 41.2도를 기록하며 폭염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유럽도 폭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트램 선로가 열을 견디지 못해 위로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다뉴브 강과 라인강 등 유럽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강들도 바싹 마르며 과거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불가리아 인근 다뉴브 강에선 돌기둥이 발견됐는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건설해 서기 328년 개통된 교량입니다. 한낮 폭염을 이기는 데는 역시 물놀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로마 당국은 테베레 강변에 무료 시설을 마련해 개방했습니다.
Tantissimo perché si muore e quindi non basta stare a casa con l'aria condizionata. E devo dire che non me l'aspettavo così bella. 이탈리아는 폭염 감시 대상 27개 도시 전체에 올해 처음 적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네, 엔화도 내렸겠다. 일본 여행 계획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역시 경로를 주시했던 태풍 돌핀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키나와로 가는 오늘 내일 항공편도 모두 결항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태풍 소식이 또 있다 합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오키나와는 공항과 철도 등 교통뿐 아니라 주요 관광시설도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키나와로 향하려던 항공편도 잇따라 결항됐습니다. 2달 동안 손꼽아 기다렸던 여름 휴가도 하루 전날 갑자기 틀어졌습니다. 태풍 때문에 결항됐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여름에 이제 바다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좀 물놀이 하려고 예약한 건데 모레도 결항이 되면은 그냥 안 가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태풍 돌핀은 오늘 오키나와를 직격한 뒤 9일까지 영향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미 직접 영향권에 든 오키나와나 일본 남부 지역은 여행 일정을 미루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또 다른 태풍 찬홈입니다. 15호 태풍 찬홈은 현재 일본 도쿄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돌핀보다는 약하지만 앞으로 닷새 동안 세력을 키우면서 일본 내륙을 향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진로 예측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최신 태풍 정보를 계속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행을 앞둔 경우 항공사의 결항 여부와 현지 기상, 교통 상황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너무 덥다 보니 시원한 음료 자주 찾게 되는데요. 마시다 남긴 음료 그대로 버리는 일회용 컵이 폭염 속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대 입구역 인근 경의선 숲길. 행인들 손에는 시원한 얼음이 담긴 일회용 컵이 들려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눈길을 돌리면 버려진 일회용 컵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가까이 가니 악취도 진동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앞에 이렇게 일회용 컵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먹다 남은 과일도 얼음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강남역 일대에도 버려진 일회용 컵이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팻말 경고문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땀도 많이 흘리니까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벌레도 꼬이고 냄새 나고 할 텐데 그냥 좀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좀 낭비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굳이 길거리에 버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요.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보통 저녁쯤에 생기고 저희 오픈할 때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낮 시간 동안에 버리고 가시는 분들. 대로변에 널브러진 컵들은 그나마 치우기 쉬운 편입니다. 외벽에 붙은 환풍구에도 수도 배관에도 버려진 박스 사이사이까지 조금만 틈이 보이면 여지없이 일회용 컵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치우는 사람 입장에선 숨겨진 쓰레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생업인데 떡이 쉬어서 쉰다는 안내문 거는 마음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역대급 더위에 영업을 포기하는 가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금호역에 있는 떡집. 출퇴근 시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문이 굳게 닫혔고 불도 꺼진 상태입니다. 가게 유리문엔 이달 말까지 휴업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철이 일단은 냉방이 안 되니까요. 찐떡해지고 떡 같은 건 상할 수도 있고. 한낮에 가게 내부가 37도까지 치솟아 떡이 상할 위험이 높아지자 아예 문을 닫은 겁니다. 다른 지하철역도 폭염에 쉽게 상할 음식은 판매를 포기했습니다. 9호선 가양역의 또 다른 가게도 떡집 휴가라는 팻말을 붙이고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호두과자 판매점은 고온의 기계 때문에 내부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뜨거운 열기 때문에 장시간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일찍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쉽게 시들어버리는 꽃집은 문 여는 시간을 늦춰버렸습니다. 이제 목이 많이 꺾인 경우도 많고 물도 금방 더러워지고 식물들도 이제 금방 처져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폭염에 상인들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올여름 더위에 모기도 질린 걸까요? 요즘 모기 잘 보이지 않는데요. 실제로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데요. 유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모기는 줄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 한창 모기가 굉장히 심할 텐데 요즘 이상하게 날씨가 더워 그러는지 잘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모기도 없고 바로 잘 수 있어가지고.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초까지만 해도 채집기당 하루 평균 120마리 가까이 잡히던 모기가 7월 하순이 되면서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평년보다도 적은 숫자입니다. 서울시 모기예보 서비스도 집안에서는 모기를 볼 수 없고 야외에서 간간히 볼 수 있는 관심 단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기는 25도에서 30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한데 최근 극한 폭염에 번식이 어려워진 겁니다.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가면 모기의 활동성이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그럴 땐 이런 풀숲에 앉아 활동을 쉬게 됩니다. 얘네들도 생물이기 때문에 35도 이상 되면은 3, 4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제 쉬고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 눈에 띄지도 않죠. 뜨거운 기온 때문에 물웅덩이가 빠르게 마르면서 모기 산란지가 줄어든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질병청은 폭염이 지나고 기온이 떨어진 이후 모기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무더위를 나기 힘든 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털옷을 입은 호랑이부터 피부가 두터운 코끼리까지 동물들의 여름나기 현장 김민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얼음 위에 깔린 향어와 생고기, 냄새를 맡은 호랑이들이 다가옵니다. 귀여운 외모로 인기를 끄는 서울대공원의 서로. 호랑이에겐 얼음으로 식혀진 생고기가 보양식입니다. 호랑이 백두는 수중 사냥에 나섰습니다. 차가운 물에 풀어놓은 물고기들을 바라보다 물보라를 일으키더니 사냥에 성공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 날씨에 동물을 돌보는 사육사들도 분주해졌습니다. 코끼리들을 위해선 선크림 대신 황토팩이 마련됐습니다. 코에 황토를 묻혀 몸에 바르고 신이나 드러누워 온몸에 묻히기도 합니다. 뙤약볕에 코끼리들의 피부가 상하지 않게 온몸에 황토를 묻혀 햇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로 뿌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몸을 누워버려서 아예 몸을 전체를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마들은 시원한 물을 맞으며 과일 산매경에 빠졌고 원숭이들은 연못에 채워진 얼음과 과일로 체력을 보충합니다. 서울대공원이 이번 여름철을 대비해 마련한 특식 무게는 약 1톤에 달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부동산 이슈로 들썩이는 요즘 한 여당 의원이 버스하우스라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폐버스를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활용을 하자고요. 논란이 되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혜주 기자 보도 보시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부동산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올린 SNS입니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버스하우스를 제안한다며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만세대면 5천억 원 수준이라며 이동이 용이한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의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선박을 활용한 보트하우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운하가 발달한 암스테르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값싼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보트하우스를 공급책으로 내놨습니다. 집값도 높고 월세도 높고 물가도 높고 이런 시대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라면 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언제 누가 침입할지 모르고.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들었다며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의원은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어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더더욱 아님을 밝힌다고 해명했는데 이 글도 삭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이슈가 다시 불붙고 있어서 좀 모셨는데요. 정부가 일단 세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정부는 세제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장님은 어제 토론에서 국가폭력이라는 이 참석자 얘기에 공감을 표하셨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원초적인 욕구가 있는 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어떤 행복에 대한 원초적인 바램을 갑자기 포기하고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이걸 팔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게 만드는 게 심리적인 폭력이죠. 오 시장님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좀 빠른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여당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도 민주당도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심은 재개발 재건축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해야지 된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조합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사를 나가야 허물고 새로 짓잖아요. 그런데 이주할 때 필요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이주하지 말라는 거죠. 이주 안 하면 허물지 못하고 짓지 못하는 거죠. 그럼 왜 싫어한다고 보십니까? 김용범 실장님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점을 걱정하더라고요. 이주를 시켜서 허물고 짓는 거는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주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전셋집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오르는 게 싫은 겁니다. 네. 또 다른 충돌 지점인 것 같은데 정부는 이 용산 어린이공원 자리 이런 데도 아파트 짓고 그린벨트도 팍팍 풀어서 아파트 짓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시장님은 그걸 반대를 합니다. 공급 늘리자는데 이건 꼭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급하는데 종자씨를 까먹으면 안 된다. 우리 옛 선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겼어도 종자씨는 먹는 거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사력을 다해서 자투리 땅이라도 전부 녹지 면적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니 이미 확보돼 있는 녹지를 그것도 시내 한가운데 있는 녹지를 줄이자 거기에 아파트를 짓자 이거를 동의할 수 있는 시장이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은 오늘 아침에 회의 때 공급이 안 된 건 오 시장 탓이다. 정말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는 것이요. 박원순 시장님 임기 동안에 무려 389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를 전부 해제를 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진행되는 물량이 없는 겁니다.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문제는 이 전월세가 뭐 오르는 것 치고 구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세입자들이 이거 전월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실거주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되니까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김용범 실장님 만나 뵀을 때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신바람이 나서 짓고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 그리고 금융 혜택 이런 것들을 엇박자 내지 말고 국토부와 금융위가 엇박자 내지 말고 조화롭게 정책을 좀 시행해 주셔야 공급이 됩니다 하는 건의 말씀도 아주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뭐 정부든 서울시든 이제 정부가 우리들을 위해서 좀 잘하면 좋겠는데 서로 싸우기보다는 해법을 잘 찾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철학이 다른 부분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제가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1년까지 31만 가구 제가 공급할 텐데 착공할 텐데 그 물량 중에 8만 7천 가구 순증 물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대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전달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무회의에서 참석은 이제 하셨는데 뭐 발언권은 뭐 크게 얻지 못하셨지만 계속 가실 거예요? 필요한 그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때문에 모셨지만 하나만 좀 궁금해서 유승민 전 의원 만나셨잖아요. 네. 당 얘기 좀 하셨어요? 어때요? 많이 했죠. 지금 당 돌아가는 게 굉장히 걱정이다. 뭐 노선 차이 때문에 조금 설왕설래할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도 함께 합을 맞추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는 데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에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네, 청와대나 국토부에도 출연 요청을 해놨고요. 이 공급대책 나온 후라도 모셔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과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0도에 육박했던 극한 폭염, 이번 주말에는 좀 누그러집니다. 동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휴가철 피서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최고 38도까지 오른 서울은 내일 35도, 모레는 33도로 차츰 기온이 내려갑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내일 한낮 기온이 부산 33도, 강릉 27도 등 오늘보다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하루 만에 5도 이상 기온이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폭우인데요. 동해안에는 이틀간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